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됐어요. 뷰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후 M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뷰티 쪽이기도 했고 나름 전문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 학벌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막내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여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브랜드 자체 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겉모습이 화려하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아무리 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기나 해. 그래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자 직업이 최고인데 어쩌다 웬 생뚱맞게 우리 아들이 코를 꿰었담? 네? 코를 꿰었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망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 사무직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버리는 제대로 되는 거니? 고생만 된통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샌 안 그래요, 엄마.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래도 윤지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나 봐. 걱정 놓으셔요. 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지. 요즘에 어디 이상한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놓으라고 하니 그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벌이가 얼마인 줄도 모르면서 늘 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어요. 너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비랑 생활비 얼마인지 다 말해봐. 그거 우리 효섭이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아니요. 월급은 각자 관리해요. 공동생활비 내고 거기서 관리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하는 거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뭐고 내가 처음 듣는 거니까 돈벌이는 되나 싶어서 그래.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지? 기생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효섭 씨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머님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옛날이랑 요즘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왜 부부인가요?
힘들면 서로 기대거나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제 가족인데 저를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하도 시집 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다. 우리 아들 내가 그러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넌 아니라고 믿어. 내가 효섭이한테도 일러놨어.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전문직 여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너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구나. 어머님 말이 황당했고 제가 취집을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땐 의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기생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적도 많다고 하자 그제야 어머님은 씁쓸하게도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장가를 보내서 그럼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진짜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내가 자기한테 치집 왔을까봐 걱정하시더라. 황당했어.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 엄마가 혹시나 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어른들은 사자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른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피곤하게. 너도 참 너다. 어른한테 그러지 좀 마, 야박하게.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러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요즘 사람들이나 알지. 당신도 나 처음에 메이크업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들이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반응 뭐야? 어이없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어른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야.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매장에서 손님 화장을 시연해주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백화점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셔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어요. 누가 봐도 외면이었죠. 제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이었는데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도 누군가가 날 창피해한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 백화점 나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효섭 씨 와이프예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 뭐하러 여기 1층에 돌아다녀? 우리가 갈 데가 2층 아니야? 아, 2층으로 가보자, 얼른. 아유, 어머, 얘가 왜 이래? 1층 매장들도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아, 왜 자꾸 제 쪽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인사하는 사람 네 며느리 아니니? 아, 왜 결혼식 때 봤잖아.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 어머, 여기서 일하는구나.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너 네 며느리 못 봤니? 저런 일하면서 무슨 천문직이라고? 아유, 됐다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2층으로 가자. 나 지금 골 아프다. 골 아파. 아유, 얘가 살 게 급하다고 했어. 아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주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수고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화장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이랑 천천히 구경할 겸 나오세요. 아유,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지. 고마워요. 아유, 얘 좀 봐. 그만 좀 끌으라니까. 아유, 그럼 가볼게요. 수고해요. 시어머니는 절 창피해하셨지만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는 시어머니 친구분께는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참 찝찝한 게 여간 풀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창피한 얼굴로 시어머니는 친구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셨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친구분은 안 그러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에게 확실히 마음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녕 나를 창피해서 그런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무조건 끝나고 시댁에 들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황당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어머님네 들렀는데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말투로 저를 앉혀놓고 하나둘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아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화장품 파는 일이야? 무슨 아티스트다 뭐다 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라더니 그렇게 물건 팔아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비해 안 줄 수 있겠어? 그게 옛날에 화장품 방판하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니?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엄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여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길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 사실이고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저를 보고도 그냥 가신 거예요? 저도 정말 섭섭해요. 혹시 제가 창피하셨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어머니. 너 말 잘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 떡칠하고 남의 얼굴 만져주고 있는데 그럼 내 친구 앞에서 내가 뭐가 되니? 나 진짜 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일을 해도 어디서? 아휴. 내가 너한테 아주 단단히 속은 기분이야. 아티스트다 뭐다 이름만 붙여다가 그냥 그거 누구 시중 들어가면서 화장해주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사무직 취직해. 그거 한다고 돈 어디 많이 벌겠어?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거지. 나 그런 걸 애초에 못 본다고 결혼할 때부터 말했어.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얼마 못 갈 직업이라고 장담을 하셨고 그로 인해 남편이 피해가 갈까봐 또 한 번 걱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시키기란 역부족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 정말 웃음이 나왔고
정말 뭘 모르시니까 할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고, 제 마음속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가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언젠가 이 브랜드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할 거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친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가 동업을 제안하니 마음속에 있던 열정이 정말 끌어오르더군요. 그렇게 전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뭐? 창업? 아, 지금 얼마나 불경기인데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에 그럼 수익은 어떻게? 열자마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분야가 뭐 얼마나 가능성 있는 분야인 줄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돈은 어떡할 거며 어쩔 건데? 걱정이다. 그동안 언젠가는 창업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돈 걱정은 마.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메이크업 받는 시대야. 꼭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나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돈 보태지 않을 거면 말리지만 말아줘. 어머님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보고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잘 되고 싶어. 내 월급 가지고는 우리 집 생활 불가능한 거 너도 알고 있지? 무조건 너도 벌어와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럴 땐 좀 옆에서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매사에 돈. 진짜 질린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1원 한 장 보태달라고 한 적이나 있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외벌이는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너도 일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럴 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도 아쉽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까 할 말도 없고. 남편은 돈 걱정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참 섭섭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이 생겨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언제든 든든한 내 편이 생겨서 좋았던 점이었는데 시어머니 닮아 그놈의 돈 하는 꼴이 배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남이 아니면 뭔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줄까봐 노발대발하시며 화부터 내셨어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새더군요. 그래도 제 의지를 꺾기란 불가능했지만 말이에요. 뭐야? 창업? 아니, 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그런데 왜 창업을 하려고 드냐? 네가 봐도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아니지? 그럼 안전하게 사무직 격리나 이런 쪽으로 이직해. 요새 그런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게 애도 낳고 일도 꾸준히 하더라. 요즘 세상에 무조건 둘이 벌어야 한다. 너 애라도 낳아봐.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그러라고 아들 낳은 줄 아니? 아니요, 어머니.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은 오래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응원해주세요. 응원은 무슨? 너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일 벌려놓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뒤치다꺼리 할 게 생기겠어? 막말로
내 아들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돈 투자하라고 이렇게 뼈 빠지게 키운 줄 아니? 너도 아들 낳아봐. 그이 돈 안 받을 거고 그이도 저한테 투자할 돈 없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돈이 우리 효섭이 돈이지. 그런 돈 있으면 나중에 효섭이 뭐라도 하나 할 때 투자라도 해.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억지세요. 효섭 씨 돈은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오는 게 싫으시면서 제 돈을 왜 효섭 씨한테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죠. 넌 여자고 우리 아들은 남자잖아. 남자가 잘 돼야지. 나중에 봐라.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여자들은 등골이나 빼먹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님을 보니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전혀 없었는데 그야말로 저와 어머님의 독대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인생이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 앞길을 그렇게 막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참다 막말을 하였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래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설득하러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오해 마세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6년 동안 커리어 열심히 쌓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너 나한테 통보하러 온 거네? 네가 사업을 하든 말든 그래 나 상관할 바 아닌데 각서 하나 써라. 혹시라도 쫄딱 망하거나 건질 수익 하나 없을 때 우리 아들이랑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각서 써. 나 안 그러면 분해서 잠 못 잔다. 이혼이라뇨? 자긴 이런 말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네? 내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아, 기가 막혀. 아니 엄마는 내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 잘 될 수 있다며. 그냥 각서 하나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써드려. 그래, 각서 써라. 혹시라도 네 빚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될까봐 나 진짜 걱정되거든? 그리고 너 일 버리는 거에 앞서서 우리 아들 돈 10,000원 한 장 썼단 봐. 내가 그 길로 네 사업장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거 알겠으면 시작해. 그러죠. 뭐 이혼이 어렵나요? 어차피 지금도 보면 제 편 하나 없는데요. 그럼 어머님도 각서 쓰세요. 저 승승장구했을 때 콩고물 하나 바라지 마세요. 아셨어요? 각서는 똑같아야죠. 어느 한 명이 희생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도 써. 너무 화가 나 저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비아냥대며 각서를 순순히 써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망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런지 순순히 척척 썼어요. 아무리 요즘이 옛날이랑 참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결혼 전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뼛속까지 어머님화된 사람이었죠. 그렇게 6년 만에 사직하고 창업한다 하니 노발대발하며 손사래를 치던 어머님과 남편을 멀리하고 전 선배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 특강, 결혼할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수강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서도 면접 메이크업이라든지 혼주 돌잔치 등등 메이크업 문의가 잇따랐죠. 역시나 제 실력대로 성공할 줄은 알았지만 값진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덕분이야. 네가 손도 빠르고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다음 달에 수강생 더 늘어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진짜 2호점 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쨌든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수고했어. 에이, 선배랑 같이 하는 거니까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 더 잘해봐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도 너무 좋았고, 선배 말대로 처음에 둘이 시작한 뷰티 토털숍이었지만, 이제는 헤어 파트 따로, 패션 파트 따로 해서 점차 매장이 커졌어요. 저희는 연 1년 만에 각자 연수익 8억 정도를 거두게 되었죠. 내 실력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뿌듯했어요. 제가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며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가 돌변한 게 눈에 확 보였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성공한 며느리만 인간 취급해주는 것 같아 심란했거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내 노력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늦게 올 때마다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한 건지 혼자 사는 건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내가 혼자 저녁 챙겨 먹는 것도 일인데 다 네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일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 보탬된 거 없잖아.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뭘 원해서 그래? 아무래도 엄마 요새 관절도 안 좋고 한데 안마기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너 바쁘단 핑계로 엄마한테 서운하잖아.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어머님이랑 당신 뭐 하나 달가워하며 응원해 준 적 있어?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부부끼리 꼭 그래야겠어? 그건 너 걱정돼서 말린 거였지. 너 잘못되라고 했겠냐? 이번 엄마 생신 때 안마기 해드리고 싶으니까 협조해. 돈은 네가 더 잘 벌잖아. 그 정도 여유 되는 거 아니까 준비 좀 해줘. 엄마 은근 기대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벌어서 해줘야지. 난 며느리일 뿐이고 어머님 맨날 말씀하시잖아. 난 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남편 말에 코웃음이 나왔고 전 묵살해 버렸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안마기까지 대령해야 하나 싶었고 사업을 시작 전에도 제 모습을 창피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본인 아들 돈 1원도 못 쓰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저 역시도 단돈 1원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전 어머님 생신 선물로 3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제 선물을 받고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30만 원도 정말 큰 인심을 쓴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10원 한 장 쓰신 분이 아니었어요.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저조차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30만 원도 전 가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꼴랑 30? 너 지금 장난치니? 내가 너 얼마 버는지 다 아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푼돈 주는 거야? 너 날 시엠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무시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머님, 제 수익은 수익인 거고요. 우리 각서 썼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 그때 어머님이 했던 행동, 말들 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 참 웃긴 행동 아니에요? 당신도 너무 웃긴다 진짜. 뻔뻔하잖아. 이혼까지 염두에 둔 며느리인데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진짜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네. 이거 어디 뉴스감 아닌가요? 제가 연수익 8억을 거두고 남편한테 1,000원도 안 주니 모자 반응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본인들이 저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전 그때 모든 걸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 남편의 안일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변하지 않는 건 넌 이젠 며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순응하고 살아. 너 잘된 거 다 우리 아들 외조 덕분 아니니? 맨날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이 집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웃기고 있네. 이런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 돈 한 푼 갖다 쓰면 이혼이라더니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되니까 이 돈이 당신네들 걸로 보여? 도저히 못 참겠다. 원래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왜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날이네.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아줌마도 아줌마가 원하는 사짜 며느리 봐. 당신 아들이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구해지면 구해지겠지. 돌싱이라도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귀퉁이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절 보호해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란 남편이 늘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 돈을 본인들 돈인 양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귀퉁이를 날리자 시어머니는 충격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 맞아보는 뺨에 어리둥절해 하더니 헛소리를 했어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건. 어딜 빠져나가? 남의 집 귀한 아들 감히 뺨을 올려붙여? 이혼도 안 되고 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 계집년이 어디서 손을 대? 더 당하고 싶으면 말해. 더 날려줄게. 아주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봤지? 가만 안 둬. 당신 날리려다 참은 거니까 입 조심해. 아, 기가 막혀.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그동안 이런 무식한 본능 숨기고 있던 거였어? 진짜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이혼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순순히 해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 눈앞에 부귀영화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안 해주지. 이혼 생각 있거든. 위자료 내놔야 할 거야. 꼴값들 싸고 있네. 둘 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이제 와서 내 돈을 본인들 돈처럼 쓰겠다는 못된 심보 절대 못 보지.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엔 이혼을 위해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시어머니의 들었던 무시와 거짓말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고 제가 사업 전 쓴 각서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각서를 제가 혹시 몰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정말 큰 빛을 발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쓰라고 한 각서 자체가 망했을 때 이혼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이 자료 자체가 저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빌미로 들고 오히려 쉽게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죠. 남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시작한 사업자의 대표자명은 선배 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지분 즉 이 부분에 있어 재산 분할할 건더기는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동안 제가 받은 무시와 멸시, 각서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집도 전세였고 전세보증금 또한 남편과 저의 돈 반반이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히 5대5로 나누게 되어 있었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응원해주고 잘해줄걸. 난 엄마 말만 듣고 미안했다. 그리고 잘 살아. 너만 연락 없이 지내면 잘 살 거야. 엄마 말만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천성부터가 넌 너네 엄마랑 똑같았던 거야. 정상이었으면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지. 안 그러니? 이제 와서 착한 척 우아 떨지 마. 이미 너한테 모든 실망 다 했으니까. 그래도 너 처음에 사랑한 건 사실이었어. 그냥 엄마가 절대 여자한테 돈 뜯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네가 똑같은 천성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거겠지.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어쨌든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소리에 제 영업장에 찾아와 저 때문에 아들이 호라비가 됐다며 책임지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쳤죠. 참 황당했지만 이것 또한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성 방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야 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진행했어요. 네가 날 신고해? 우리 아들 호라비 맞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셔.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그 덕분에 당신 아들이 호라비가 된 거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신생만 망치려 들었으니. 부디 반성하고 벌금 잘 내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이 각자 살자고요. 아줌마 따위한테 뭘 기대를 바랬다고. 그럼 이만.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거 너 가만 안 둬? 네가 혼자 잘 된 거 같지? 다 우리 덕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평생 남의 탓만 하면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짧다면 짧은 세월, 이런 집에 시집가 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기와 기상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악착같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거든요. 모든 게 거저 얻는 게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요즘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며 늘 외쳐요. 정말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을 제 얼굴을 보며 늘 외친답니다. 제 자신이 절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은 저희 영업장이 3호점까지 있습니다. 1, 2호점은 선배 명의지만 2호는 3호점은 제 이름으로 낸 영업장이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거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만 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 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만 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들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서네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살에 거제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집 전체가 비상사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 폭풍이 휘몰아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저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저희 부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하길래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양가 집안 가족 문제를 알리는 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서둘러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희는 결혼 10년 차 되었고 6살 된 딸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방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도련님은 막내 아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아끼며 키우신 듯 했어요. 머리도 좋아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으니 엄청 경계를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10년을 함께 해오면서 시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표정을 보니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환자로 있다가 서로 만나게 됐다면서요? 딱히 직업은 없다고 하던데 재용이가 한 말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요. 그리고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직업 안 가져도 돼요. 그래도 부모님은 결혼할 남자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위가 좋다고 하셔서 재용 씨랑 만나고 있는 거고요. 당장 결혼해도 될 정도로 저희는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감으로 결정하셨고요. 재용아, 너 벌써 인사드리러 다녀온 거였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는 거야? 둘이 만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며. 1년이면 벌써 서로 다 알 수 있는걸요? 몇 년을 만나야 결혼할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끌고 감정 소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죠? 일단 워낙 존칭 쓰는 게 어색해서 말부터 편하게 할게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불시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전혀 없다는 거 본인은 알고 있나? 말하는 거에서부터 못 배운 티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해줄 수 있겠어? 재영이 너도 그동안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 엄마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왜 이런 골빈 여자를 데려와서 내 심기를 건드려? 골빈 여자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정말 보자 하니까 노인네가 말이면 단줄라나? 밖에 나가면 저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선 남자들이 몇인 줄 아세요? 재용씨,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병원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누가 누구한테 매달린다는 거야? 재용씨가 저랑 결혼하자고 매달린 거거든요. 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결혼하겠다고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는 시모의 막말에 상당히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헤어지자는 말을 끝으로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시모에게 모든 게 끝이 났다며 화를 내면서 여자를 뒤따라 갔어요. 그렇게 한참 뒤에나 집으로 돌아온 도련님은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모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분위기 때문에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좀 생각 없이 얘기했어도 엄마가 어른이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받아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제가 쫓아가서 얼마나 싹싹 빌고 왔는지 알아요? 저랑 만나는 걸 생각해 본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작은 기회인데 그걸 이렇게 망쳐놔요? 믿고 있던 제가 잘못이네요. 그럼 저런 콜빈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말하는 게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던지. 우리 집 가문의 수치다. 틀렸어요. 우리 집 가문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는 여자라고요. 쥐뿔도 없는 우리 집에서 개인 병원 하나 차려줄 수 없으면서 의사 아들 하나 믿고 오만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친다고요. 제가 데리고 온 나리 씨가 이쪽 지역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의 재벌이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남자들이 접근했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직업도 당연히 받겠지만 서로 진심으로 잘 통하는 사람인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나리 말이면 부모님은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자기 딸을 떠받들고 믿고 따라준다 하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세울 거라곤 의사 직업 하나인데 그런데도 자기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라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엄청 깎아내리셨네요. 덕분에 제가 항상 꿈꿔왔던 개인 병원은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항상 엄마한테 드렸던 말 이젠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말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엄마 때문에 개인 병원 날아갔으니까 알아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엄마와의 인연은 가차없이 끊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과의 결혼 이후 도련님이 시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시부가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곤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시모도 잘한 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도련님 또한 감정 조절 실패로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도련님의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가족 모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인지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은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인 도련님이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받는 돈으로 여기저기 지출을 하다 보면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여자는 개인 병원을 차려주려 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얼마나 큰 재력가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시모도 개인 병원이라는 말에 동공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모가 두 팔 걷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던 여자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혼자 가시기는 두려우셨는지 저와 동행하길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된 상태로 저와 시모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셨는데 답답했는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재용 씨 결혼 허락해 주시려고요? 아니면 다른 용건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생각 없이 분위기를 흘려버린 내 잘못이지. 제발 우리 아들과의 결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재용이 지금 출근도 못하고 집에 이 결혼이 무산될까 봐서 끙끙 앓고 있다.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 또한 계속해서 시모가 좋게 말씀하시자 금세 마음이 풀어졌고 어려울 것 같았던 관계는 그렇게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 예비 동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씀씀이가 큰 동서에게 계속해서 시모는 기대고 싶어 했어요. 의사 도련님을 둔 집안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모의 의견을 전부 받아주면서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살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된 날 중앙 테이블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열쇠 3개를 올려놓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의사 사위 하나면 된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저희 쪽에서 준비할 테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골치 아프시잖아요. 저도 의사 남편 둬서 의미 있는 데에 돈 쓰는 거 전혀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앞으로 태어날 2세가 재용씨 유전자를 전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안도 사자 집안을 만들 수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혼수 물품인데요. 하나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열쇠, 그리고 하나는 재용씨가 앞으로 타고 다닐 명품차 한 대와 마지막으로 이 열쇠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재용씨 개인 병원 건물 열쇠예요. 혼수품으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저희 입장에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드려야 재용씨와 함께할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께서 새로 살게 되실 연희동 200평대 전원주택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저랑 집 구경하러 가실래요?
동서의 충격적인 혼수품은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동서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둘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지만 한쪽만 모든 걸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동서가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열쇠들만 합쳐도 몇백억은 될 것 같은 금액이었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리셔선 굳이 의사 사위 하나 데려가려고 이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동선의 집안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도 신경 쓰였던 행동들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었고 그건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고 여쭤보게 되었죠.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럼 저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라도 된다는 거야? 명의도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왔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애민이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만 받아서 기분 나빴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 사이 얻는 거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동선회에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물 쓰듯 너무 퍼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지금 앞에 놓인 물질들만 보시는 것보다 동서 집안이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선의 가족이 뭐 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물류 쪽에서만 일을 한다고 했지 자세히 말을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저희가 만약에 받게 될 피해가 있다면 최소로 줄이지 않겠어요? 애미 너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희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것 하나 구분 못할까? 의사 사이 얻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알아? 그걸 사돈댁들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아유, 기만 더러워졌네. 당신 계속 앉아 있을 거야? 더 들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 2번 다시 이런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종민이 너도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하라고 했지? 기껏 키워놨더니 공돌이나 하고 있으니 저런 마누라를 얻지 못하고 결혼생활 내내 궁핍하게 사는 거 아니냐? 못난 놈. 시모의 말에 저와 남편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걱정을 해드려봤자 욕부터 날아오고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손을 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동서 쪽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희 쪽은 거의 가족들 뿐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동서 집안은 줄이 끝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워낙 잘 사는 집안이니 그것 또한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선의 가족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 저희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셨어요? 아들,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비교라니?
너희들이 언제 이런 곳에 와서 숟가락 떠보겠어. 그래서 겸사겸사 부른 거고, 너희들 초대한 김에 고맙다고 새아가에게 칭찬 좀 해준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입이 태빨 나왔을까? 지금 계속해서 현재 사는 거에 대해 재용이랑 저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귀 없는 줄 아세요? 저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숟가락 뜰 정도의 형편이 못 되니 집으로 돌아가 김치랑 밥만 먹어야겠네요. 우리가 생각해서 초대했으면 생색 좀 낼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인정해버리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꺾여버리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게 현실이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나는 뭐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 제가 그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요. 제 머리가 안 좋다고요? 정규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재용이보다 훨씬 좋았죠. 그런데 내리 사랑이라며 장남은 공부보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밖에서 돈 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건 전부 재용이 뒷바라지 하는데 보태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이런 취급 받으려고 제 인생을 날려먹었네요.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일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시키는 대로 하는 본인들 잘못이지. 그걸 왜 남 탓을 해요? 자기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아가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셨으면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리셨어야죠.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만 용돈 드리고 집회 드리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아주버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었는데, 그렇죠? 비싼 차는 사들여봤자 유지비도 없어서 벌벌 떠실 것 같고, 아주버님도 그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장만해 드릴까요? 됐다. 네가 왜 저 애들까지 챙겨야 돼? 이런 곳에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그리고 이거 받아라. 세아가 너희 집안이 돈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줄 수 있지. 재용이랑 의논해 봤는데 이번에 사돈어른 칠순잔치 가족끼리만 초촐하게 하신다며. 그래서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작은 감사의 표시로 현금 5천만 원 정도 준비했다. 내가 뭘 사서 전달해 준다 해도 사돈어른 마음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현금 준비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넣어두렴. 그리고 이건 큰애 네 거다. 내가 준비 안 하려다 이번에도 입 나올까봐 생각해서 넣었으니 너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어렵게 구한 거다. 오래간만에 사돈댁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한식 뷔페 4인 무료 쿠폰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도련님 개인병원 공사할 때 길 건너편에 있었던 일꾼들 한바식당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같이 밥을 먹으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너랑 뭘 하겠냐. 아무 뜻 없이 마음에 준비해 준 거다. 너희 집안 형편 봐서 부담 가지지 않게 생각해 준 건데 불만 있는 거야? 너는 그동안 시애미가 항상 봐왔는데 그게 문제야. 줘도 불만이라니까. 생각해서 준비한 사람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입만 툭 튀어나오고 너도 5천만 원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만큼 우리 집안에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주려다. 새아가만 주면 서운해 할까봐 준 건데, 싫으면 다시 돌려주던지. 아니요. 제가 왜 선물 받은 걸 다시 돌려드려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힘겹게 붙잡고 있던 정신줄마저 놓아버릴까봐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곤 제 뒤를 따라 나왔네요. 살면서 이런 비교를 당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시모의 행동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을 한식 뷔페 쿠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시모는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노력했던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 서러워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못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왔었는데 그동안 시모가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채워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여 있으셨는지 재산이 많은 동서가 시집 오면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마음을 표출하신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친정엄마가 연락도 안 하시고 양쪽 손에 한가득 보자기로 싸온 반찬들을 들고 집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죠. 결국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으니 엄마가 당황해 하셨고 남편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침착하게 모든 걸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한식 뷔페 쿠폰을 달라며 손을 내미셨고 쿠폰을 건네드리자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녁은 한식 뷔페에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빠에게 위치까지 알려드리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야근을 하려고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녁 늦게까지 식당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며 오히려 그런 곳이 음식도 더 잘하고 맛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남편 차에 태웠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싫다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식 뷔페에 도착을 하니 아빠가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접시에 음식을 담은 뒤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엄마가 이것도 기념이라면서 모두 모인 사진을 몇 장 찍으셨고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더니 식사가 끝이 나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작성하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옆에 앉아 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전송 버튼을 누르셨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시모에게 저희가 한식 뷔페에 모여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장문의 글을 적어 답례 카드를 보내신 거였어요. 사돈, 저희 가족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행복하시다고 제 딸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례 카드를 전달하게 된 이유는 저도 받은 만큼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이 워낙 못 살잖아요. 사부인이야 워낙 잘 살고 계시니 그 기준을 맞춰드리지 못할 것 같아 좀 전에 제가 목격했던 상황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아 고민하다가 털어놓습니다. 제가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서 사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부인의 막내 아드님 병원에 수십 대의 봉고차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인 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차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사부인 막내 며느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한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봉고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온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늦은 저녁인 만큼 밤길 조심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낸 답례 카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보낸 답례 카드 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집안 전체가 비상사태로 바뀌면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 또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읽어보는 순간 시모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거라. 여기 난리가 났다. 한쪽은 새아가를 데려가려 하고 한쪽은 새아가를 지키려 하는데 지금 큰 싸움이 벌어져서 나랑 너희 아빠는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 재용이도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제발 어떻게 좀 해줘라. 전화를 하면 뭔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문자 보낸다. 그러니 꼭 답장하고. 엄마가 말했던 사람들이 동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그 사람들의 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건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확실했어요. 분명 동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고 저희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식당의 위치를 알려준 뒤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려는데 반대편에 도련님의 차와 봉고차 몇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다친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고 도련님의 인도에 따라 모두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은 차에 계시게 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벌써 몇 분이 다친 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버티며 서 있었고 병원 안쪽에선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있던 덩치 큰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설명하니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치료실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의사 사이를 얻은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빨리 응급처치해.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내 동생을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 그게 무서워서 테이블 밑에 숨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의 남편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갑자기 급습하는 바람에 우리 쪽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까 병원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어. 외부로 새어나가면 그땐 너희 가족들 전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솔직히 너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도 접근한 거 아니야? 내 동생이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 전부 눈치채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인병원 차려줬는데 막상 상황이 터지니까 팔을 빼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두 번 다시 의사생활 하지 못하게 양쪽 손은 두고 가야 할 거야. 여기에는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이 많네. 헛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들 치료에나 신경 써.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부딪혀야 하니까. 알겠어? 아버지가 힘들게 넓혀놓은 구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도련님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었고, 동서의 오빠라는 사람은 도련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동서와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도착했고,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했다고 무서울 정도로 돌변한 상태였어요. 정말 저 세상 가려 작정했어요? 뭐가 무섭다고 움직이지도 못해. 한마타면 전부 다 큰일 날 뻔했다고요. 내가 이래서 노인네들 데리고 어딜 못 가겠다니까. 오빠, 나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혼해도 되잖아. 줄 만큼 줬고 저놈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으면 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아빠도 내 뜻 따라준다고 그랬어. 이번 일 마무리되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놈 지 혼자 살겠다고 나 버리고 도망치는 거 오빠도 봤지?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 제일 쓰레기야. 우리도 이용해 먹을 만큼 사용하고 버리면 될 것 같아.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끼고 있던 나도 정신 나갔지. 그래도 형식상 마누라인데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끼고 살았어요? 정말 한심하시네. 나이 드시면 고려장 당하시겠어. 동서는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었는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고, 시댁 집안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린 상태였어요. 동서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도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친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뒷감당은 보장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동서와 오빠라는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병원에 올라와 다친 사람들을 보고 경악을 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경찰의 뒤에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차에 계시다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된 거였고,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저희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오빠라는 사람도 멀리 가지 못하고 잡히게 되었네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두운 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싸움들이 잦았는지 개인적인 의사가 필요해 도련님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결국 시댁 집안이 받았던 건 전부 어둠의 손으로 만든 거였고 압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지만 문제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두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크게 연관이 없어 해당되지는 않았는데 도련님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동서 집안에 불려가는 듯 싶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시부모님과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계속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아 보였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6살 된 딸이 있는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이사를 하긴 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네요. 도련님과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복이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편으론 잘 됐다 싶다가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 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